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종합정책질의 시작으로 4차 추경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2만 원 지급 관철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 요구로 맞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 등의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원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 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의 여망이라며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추석을 앞두고 나란히 전통시장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다며 장기 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앤 맞짱 토론. 오늘은 추미애 장관 논란과 여야 당내 이슈로 요동치는 가을 전국 상황, 통신비와 독감 맥심을 둘러싼 4차 추경 쟁점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중기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통신비 지원과 독감 무료 접종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 국민 무료 접종은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예결위의 4차 추경안 심사에서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 원 지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원에 대한 국민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가끔 정치 논리가 끼어듭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그냥 선심성으로 작은 성이라는 이런 무슨 프레임이 박혀가지고 이렇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지원은 가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국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통신비 부담을 느껴 추경안에 편성하게 됐다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신비 지원 4인 기준으로 가구에 한 달치 전기료와 가스료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게 목적이지 통신사에게 통신사 수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있지만 제가 그거는 좀 잘못 오해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 국민 독감 무료 접종 문제를 두고는 정부와 야당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보다 독감 무료 접종이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며 검토를 주장했지만 홍 경제부총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독감 백신 생산량을 확대 추진을 통해서 독감 예방 접종 기간에 전 국민이 무료로 독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 이미 제기됐지만 1,100만 명 분을 모두 국가가 무상으로 한다면 누구한테 지급될 문제도 있고요. 시중에서 필요해가지고 돈으로 내고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도 길이 막히고 저는. 이 밖에 여야는 최근 라면을 끓이다 화재가 발생해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를 언급하며 정부가 코로나19로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돌봄 문제 등도 적극 살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해외 석탄발전소 수출 금지를 목표로 하는 법안 4개 중에 2개가 오늘 국회 산자중기위에 상정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수출을 금지해야 된다는 건데 야당 의원들은 관련 기술과 산업이 사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도영 기자입니다. 한국전력과 주요 금융기관의 해외 석탄발전 수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4개 법안이 지난 7월 말 발의됐습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 가운데 먼저 한정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 2개를 상정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은 전 세계 기후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석탄발전 사업을 계속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석탄발전소인 것 맞지 않습니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저탄소 초초임 계압 기술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관련 기술과 산업의 사장, 노동자 피해 등을 우려했습니다. 우리가 더 큰 악을
더 큰 폐해를 막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하기라 해서 작은 악을 쓸 때도 있습니다. 남은 2개 법안인 산은법,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각각 정무위, 기재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선 고 최숙현 선수 사건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막기 위해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떼어내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올림픽위원회 분리론이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나온 방향이라고 옹호한 반면 야당은 문체부 산하 스포츠혁신위가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고려 없이 내린 권고라고 맞섰습니다. 대한민국 체육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건강한 민주적 토의 과정에서 나왔었던 거죠. 체육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신 선수, 지도자 또는 각 경기단체 회장들의 의견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원인철 합참의장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청문회에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이 됐는데 원 후보자는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전작권 전환에 대한 여야의 확연한 입장차가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밥 우드워드 기자의 저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전후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며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미국의 결심에 의해서 저렇게 전쟁까지 유발할 수 있는 행동에 돌입합니다. 우리들의 판단과 정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군사적 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전작권 반환이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탈북민 월북 사건 등을 지적하면서 전작권 전환에는 동의하지만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저 환상적으로 전작권 하자, 자주국방하자 말은 좋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전작권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었느냐. 지난번 이 탈북민 월북 상황 한번 보십시오. 그게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지금 국방의 바로 현주소였어요. 원인철 후보자는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한미 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속에서 전작권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하도록 이렇게 한미가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조건들을 좀 더 가속화시키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여당에선 밥 우드워드 저서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는데 원 후보자는 해당 책에서 언급된 작전계획 5027에 대해 작계에서 북한에 대한 핵공격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경계 실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원 후보자의 일부 비공개 청문회 여부를 두고 갑론을 박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정책 질의는 공개로 하되 군 기밀 사항이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에 따라 비공개 검증은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국회 방송 김세정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야 대표가 오늘 나란히 민생경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종로 통인시장,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남대문 시장을 찾았는데 손님이 적어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했고 두 여야 대표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재래시장이지만 종로 통인시장 곳곳이 한산합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 통인시장을 방문해 상회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상인들의 애로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 대표는 모시 잎사귀로 만든 떡을 사고 백년 당원과 모범 당원에 보낼 사과도 주문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장이 활기를 잃은 걸 안타까워했습니다. 서울 시민들께서도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친지들께 이렇게 전통시장에 와서 선물 사서 보내시면 상인들께도 도움이 되고 가족들께는 정을 전하는 것이 되니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14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둘러본 지 근 한 달 만에 남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 곳곳을 돌며 작은 손우상과 양말, 떡과 도너츠 등을 구입하고 손님 발길이 뚝 끊겨 막막함을 호소하는 상인들을 위로했습니다. 아유, 참 얼마나 마음이 메어지시겠습니까? 아우, 너무 지금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다 계속 지고 있으니까 걱정이에요. 시장 상인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명분을 정부가 만들고 소상공인 대출 이자 유예도 더 연장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소주주들이나 건물들이 임대료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어떤 좀 명분을 줬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그러면 상인들이 임대료를 좀 이렇게 지주들이 깎아주면 지주들은 정부에서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김 비대위원장은 실물 경제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 파악해서 정부에 대안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설명하며 조금만 더 견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장현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총선 출마로 탈당했던 무소속의 권성동 의원의 복당을 승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이제 늘어서 104석이 됐는데요.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 의원을 비롯해서 김태호, 윤상현 의원의 복당 여부도 주목됩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권성동 의원의 복당은 21대 총선 공천의 반발에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의원 등 4명 가운데 처음입니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으로서 정부 여당의 잘못을 바로잡고 할 말하는 당당한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복당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3명의 무소속 의원에 대한 복당도 당 지도부에 빠른 결단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5선의 정진석 의원과 3선의 장재원 의원도 권 의원의 복당을 환영한다며 비대위가 나머지 무소속 의원들도 복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힘을 하나로 합쳐 정부 여당에 대항하는 모습을 갖추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무소속 의원들의 일괄 복당이 아니라 개별 복당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개별 심사 방식으로 복당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무소속 김태호 의원도 복당 신청서를 냈다며 당에서의 역할을 고려해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당하시는 분들이 과연 당에 앞으로 이 변화와 관련해가지고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측면을 갖다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이 결정을 갖다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초선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무소속 의원 3명의 복당 문제는 비대위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이념 정당으로 변화 중인 국민의힘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새로운 계파 형성으로 당내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홍준표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과거 금품수수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저격한 적이 있어 홍 의원의 복당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21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어제 끝났습니다. 예, 정치 분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 이제 교육, 사회문화 분야까지 나흘간 진행이 됐는데 강 기자, 첫날 정치 분야에서부터 어제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이 쟁점이 됐어요. 예. 네,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정부 질문 그야말로 추 장관으로 시작해서 추 장관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예.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 추 장관 관련 의혹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추 장관 업무에 나서면서 방어막을 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추 장관 남편이 국방부에 민원을 했는지 여부를 계속 추궁을 했는데요. 그러자 추 장관, 나도 남편도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이 병가 연장을 위해서 국방부 민원실 또는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장관님입니까? 남편분이십니까?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세에 적극 방어를 했는데 이례적인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질의 시간인 13분을 모두 질의 없이 의혹 반박에 사용을 한 겁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휴가를 어떻게 갔냐. 이거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이 낮밤을 가리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좀 사실대로 해야 됩니다. 사실대로. 마치겠습니다. 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추 장관이 언행에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월요일 답변 때는 한층 더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죠. 네, 야당이 그동안 추 장관 답변 태도에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추 장관이 앞선 법사위에서 소설 쓰신에 이런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추 장관에게 언행에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의식하듯 관련 발언에 사과를 한 겁니다. 사실은 독백이었는데요. 이 스피커가 켜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버린 것 같은데요. 상당히 죄송합니다. 네, 추 장관 하면 추다르크, 또 법사위에서 의원들 발언에 밀리지 않으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온 것도 사실인데요.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공인의 아들이라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돼 있어서 아이는 모든 문제를 거의 스스로 해결을 하고요.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프다고 해도 제가 병문안도 가봐 주질 못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로서는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준 적이 없는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혹에 대해선 당직 사병이 오해하거나 억측한 것이라고 했고 또 모든 의혹에는 자신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에는 추 장관 관련 새로운 의혹도 제기가 됐죠. 추 장관이 딸가게에서 정치 자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추 장관 딸가게라고 공짜로 먹을 수 없지 않느냐며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은 없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장관님 정치자금 사용된 거 보실까요? 일부는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습니다만 일부는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일 뿐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가족들한테 매출 올려주기, 내부재 거래, 이게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일입니다.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걸 딸 가게라고 해서 제가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 네, 지금 마지막에 나온 게 어제 했던 얘기인데요. 아까 14일 날 시작했던 정치 분야 질문 때는 아까 약간 사과 비슷한 것도 하면 상당히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는데 어제 다시 마지막 날은 의원들한테 역공으로 책임질 수 있느냐, 새치혀 이런 발언하면서 다시 강경으로 돌아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추 장관의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어제 추 장관의 자녀 모두가 의혹에 제기되자 그런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예. 그래서 초반 사과가 무색했다는 지적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정책 질의들도 있었는데요. 정책 질의 또 소개할 만한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코로나 사태로 불거진 자녀 돌봄 대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회가 가족 돌봄 휴가를 10일 연장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남성 의무 휴가제나 대체 인력 상시 고용제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고요. 예. 특히 아이 돌봄이 부모의 권리가 돼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코로나 방역 효율성을 위해서 대규모 표본 조사를 주장했고요.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법원과 검찰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면서 사법부 인사에 대한 국민 참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야당이 국감을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 얘기가 계속 나오겠죠? 네, 우선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달 7일이면 국정감사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 관련 의혹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검찰이 국민의힘이 늑장 수사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서 추석 전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립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청탁, 외압 등이 있었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야당은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릴 것 같고요. 추 장관은 물론 여권 전체에 그러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반대 결론이 나면 여권은 야당의 무책임한 공세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야당은 현재 검찰 수사를 의심하고 있어서 그 결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타격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추 장관 사퇴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국감, 정책 국감은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정부 질의에서 정책 질의가 부족했다는 얘기인데 국감에서도 지금 정책 국감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의
추미애 장관 의혹을 둘러싼 논란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내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안중근 의사 비유 논란 등을 겨냥해 야당의 공세의 사실관계는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통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등으로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 자제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황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보조금 부정수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을 뿐 아니라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징계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황희 의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국민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돼 논의될 예정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방송 혁신자문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을 위촉했습니다. 박 의장은 위촉식에서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국회방송을 보면 알 수 있고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국회방송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부사장 등을 역임한 정 의원은 앞으로 국회방송 혁신 TF와 함께 국회방송 혁신과 프로그램 개발, 시청자 접근성 향상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18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수 일각에서는 정부가 진단검사 물량이나 결과를 조작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에 동조하는 의견을 내놓아 파장이 일었는데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이에 대해 황당한 주장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세계가 모범으로 인정하는 K-방역을 흔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검사 건수를 조절한다. 검사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허위 주장은 방역 방해 행위입니다. 오늘 아침 지도부 회의에 나선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K-방역을 흔드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우리 질병관리청은 매일 검사 수와 양성 확진율, 누적 검사 건수를 빠짐없이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야 대표 회동에서 확진자 수가 정치적으로 조절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국회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전수조사를 제안한 데 이어 윤희숙 의원도 지난 14일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과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인데요. 김 원내대표는 일부 극우 유튜버가 퍼뜨리는 말들이 제1야당 의원과 지도부의 입을 통해 다시 나왔다며 전 세계적으로 K-방역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은 일부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이 유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불신을 조장하는 건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늘 코로나 진단과 결과 조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근거 없는 주장은 방역 현장에서 고군분투 중인 의료진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의혹을 제기한 측도 이 점은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당시 탈당파 4명 가운데 권성동 의원의 복당을 처음으로 의결했죠. 정가의 관심은 이제 나머지 3명의 무소속 의원에게로 향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홍준표 의원이 국내 소설과 중국 드라마를 인용해 간접적으로 신경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한 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인내를 강조한 글을 올렸습니다. 홍 의원은 어제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소설 지리산과 중국 삼국시대 사마이를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이병주 작가의 소설 지리산과 관련해서는 해방 전후 혼란기에 한국의 지식인들이 좌우로 갈라져 서로 죽고 죽이는 극한 대립상을 읽으면서 지금 한국의 똑같은 좌우 대립상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1800여 년 전 중국 한나라 말기 삼국의 대혼란 속에서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 사마이를 언급하며 끝없는 인내와 굴종을 견디고 50년의 장구한 세월을 기다린 끝에 정상에 오른 그의 인내와 신묘한 책략에 매료돼 밤늦도록 드라마를 볼 때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지리산에서 대한민국의 해방 전후사를 다시 볼 수 있다면 사마이는 대혼란에 쌓인 나라를 구하는 인내와 책략을 배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의원이 이 글을 쓴 시점은 어제 국민의힘이 권성동 의원 복당을 승인하고 김태호 의원이 복당 신청서를 낸 직후였는데요.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 분위기가 무르익는 상황에서 자신도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겠다는 은근한 심정을 내비쳤다는 게 정가의 분석입니다. 어제 오늘 복당 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이 쇄도하고 있지만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아직 답변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홍 의원의 복당까지 험로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홍 의원이 기다리는 때는 과연 언제가 될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엔의 맞짱 토론입니다. 오늘도 김경진, 이상일 두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이번 주가 이제 대정부 질문 21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사흘간 진행이 됐는데요. 모든 쟁점이 추미애 장관에 쏠렸습니다. 추미애 장관 논란, 어떤 것이든 부분적인 해명도 있었고 또 비껴가는 답변 여전한 것도 있었고요. 초반에 좀 누그러지는 것 했지만 어제 마지막은 또 세게 또 맞부딪히고 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국가 전체의 중요사를 논의하는 게 국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또 아드님의 어떻게 보면 국무이탈 문제는 그렇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보면. 혹시 그러면은 너무 지금 야당이 정기국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너무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 집중해서 공세를 폈던 점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질의는 한 10에서 15% 정도가 넘어가면 과도하다고 보여지고요. 적정한 선에서 이 어떻게 보면 질문이라든지 국정 문제 제기를 안분 비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야당의 문제 제기가 조금 어떤 과했다라고 보여지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당사자인 추 장관께서 적절하게 답변을 하면 되지.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여당에서 제시하고 싶은 정책적인 지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점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당수의 의원들께서 추 장관을 옹호하기 위한 어떤 질의라든지 일방적인 어떤 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이 국정 논의의 시간을 그냥 소모적으로 낭비해버린 느낌이 있다라는 게 첫째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추 장관님 답변한 어떤 말씀 내용이 또 조금 약간 과한 지점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새치하라는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예. 아무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이 뭐 초선 의원이고 또 내용이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에 안 맞다고 본인이 판단을 하실지라도 질문은 질문대로 듣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감정 섞인 질문과 감정 섞인 어떤 답변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거기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어제 조금 과했다라는 느낌은 좀 들었습니다. 네, 약간 누그러진 지 이틀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 이렇게 돼버려서 국민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도 있죠. 그리고 야당이 너무 그쪽에만 이렇게 집중하지 않았느냐 지적받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는 문제가 결국은 입시, 대학 입시, 그다음에 군 입대 여부, 또 군에서 어떤 특혜를 받는 여부,
그다음 또 취업 문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경우 아직 많은 의혹들이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야당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건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이제 여당 의원들이 네. 두둔하려다가 추미애 장관을 두둔하려는데 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냥 대추미애 이제 질문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대전으로 확산돼버렸다. 네,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같은 분은 추미애 장관의 대정부 질문도 하지 않고 추미애 장관 옹호하는 걸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심지어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의까지 줬단 말이죠. 앞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여당이면 여당답게 다른 지금 추경도 4차 추경 문제도 있고 한데 다른 질문을 하면 되는데 추미애 장관을 너무 두둔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엔 추미애 장관 쪽에 더 마이너스가 됐다. 왜냐하면 국민이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여당에서 너무 많이 했어요. 물론 대정부 질문장 말고 다른 이제 통로를 통해서도 특히 원내대변인 같은 분은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 복무한 것이 안중근 의사의 뜻을 따른 거다, 몸소 실천한 거다. 그러면서 지금 안희사의 그 문중까지 지적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됐는데 너무 여당 의원들이 지나치게 두둔 비호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의 빈축을 사게 된 측면이 있고요. 추미애 장관의 이 답변 내용과 태도는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잘못됐다. 이 추미애 장관 본인과 아들이 최대 피해자다. 사실 국민이 그걸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여부를 묻는데 그거는 확인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남편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는지를 물으니까 주말 부부라서 확인할 형편이 못 된다.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안중근 의사 빗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 박 대변인 평상시에 상당히 신중하게 말하는데 어떻게 이번에 설화를 불렀어요. 상당히 큰 설화를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 청와대와 그다음에 여당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내부적으로는 법여권 내부적으로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다라고 일응의 결론을 내려서 그러다 보니까 추 장관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아드님이 굳이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를 갔다 이제 그 부분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될 소지가 큰 비율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박성준 대변인이 이제 즉시 아마 이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 논란 과정에서 조만간 이제 검찰의 수사가 끝나기 때문에 결론을 통해서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군 압수수색까지 해서 예전하고 다른 혹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주호영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지금 동부지검 수사 믿을 수 없다. 여전히 특임검사 특별수사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더라도 믿을 수 없다. 어차피 짜진 각본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부지검이 수사를 정말 100%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검사에 대한 인사권자의 어떻게 보면 친족에 대한 수사 또 그 보좌관에 대한 수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인사권자 본인에 대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이게 국민이 신뢰하기는 어려울 구조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검사나 특임검사 얘기가 특수본 아니면 특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그냥 동부지검에 맡기자라고 지금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다행히 최근에 이제 일부 언론 기류를 보고 있으면 동부지검 수사팀이 상당히 열심히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는 그런 기류는 지난번에 해왔던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다시 온 거죠? 빠져나갔다 다시 왔는데 검사들이 지금 한 3명 정도 더 보강이 되고 수사팀이 조금 크게 꾸려져서 아마 상당히 세밀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수사팀이 검사 1명이 수사하는 거하고 3명이 수사하는 게 결정적으로 다른 게 이게 여러 명이 수사를 하면 이 수사 내용을 공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누군가 잘못을 하게 되면 이 잘못됐다고 하는 수사 정보가 밖으로 셀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몸가짐이 공정하고 바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3명의 수사팀이 구성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임 특검이나 어쨌든 그렇지 3회 뭔가 수사 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지금 뭔가 움직임 보니까 기대할 만한 것도 있다라고 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서울 동부지검의 태도가 믿업지 못하다 이제 이거를 계속 지적하고 싶은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좀 봐야죠. 수사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동안 8개월째 사실 미적됐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갔다가 오신 분들이 사실은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그 보좌관이 상급부대 대위한테 전화를 건 것, 그거를 진술을 했는데 진술 조서에 누락을 했고, 그분이 서울중앙지검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그거 믿을 수 있느냐? 게다가 이제 동부지검의 차장검사와 형사 1부장은 사실 이미 다른 데로 갔단 말이죠. 그분들은 비교적 뭐 수사 의지가 좀 있었지 않느냐 이랬는데, 수사팀이 이제 보강이 됐기 때문에, 검사가 3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 김경진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뭐 깊이 있게 수사를 하려는 그런 의지는 있어 보인다.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그동안 동부지검이 보여온 태도, 게다가 서울 동부지검장 이분이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을 때 보여준 태도, 또 추미애 장관 라인으로 지금 분류되는 거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물음표를 찍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임검사 이야기를 하고, 특임검사가 안 된다면 특별수사본부라도 구성을 해라, 이제 이런 건데, 문제는 지금 이제 동부지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자들이 취재해서 나오는 내용을 좀 종합을 한다면, 2017년 6월 23일, 그러니까 2차 휴가 이제 하고 나서 복귀일에 그 소위 지원반장, 이모 상사가 이제 더 이상 연장은 안 된다, 복귀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복귀를 한 거죠. 그리고 6월 25일 이틀 지나서 미복귀가 확인되니까 이제 사단이 일어났고, 소위 상급부대 대위가 또 뭐 찾아왔든지 해서 처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게 제대로만 수사가 된다면, 어차피 지금 쟁점은 그거였으니까요. 추미애 장관 아들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그다음에 보좌관도 뭐 김영란법 위반이나 이런 걸로 해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고 또 판단해야 됩니다. 논란 끝에 여러 가지 확산되긴 했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그 미복귀 문제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그걸 다룰 테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좀 보기로 하고요. 네,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안중근 의사 발언 등으로 또 도마에 올랐던 여당 의원들의 일단 말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쿠데타 세력 얘기도 네, 이런 말실수들이 불거지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편은 무조건 감싸고 내 편 뭐 큰 잘못 없지 않느냐, 그 정도는 심지어는 어떻게 뭐 권력 투쟁하다 보면 약간의 감싸는 측면은 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누구나? 사실은 그런데 좀 상식과 이성의 이렇게 기준에서 판단을 한다면 내 편이라도 잘못했을 경우 뭐 그걸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 내에 극히 극소수의 의원과 전직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죠. 근데 그분들은 지금 공격을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국민 다수의 시선이 일반 사병이라면 뭐 흑수저 사병도 그렇고 일반 보통 사병도 그렇고 어떻게 추미애 장관 아들처럼 저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이제 법규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따지기 전에 이 공정과 특혜 문제란 말이죠. 게다가 특권층 자녀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군 생활을 했을 땐 저럴 수가 없는데 왜 추미애 장관은 저런 혜택을 받고 23일간 휴가를 다녀왔지? 이 궁금증을 지금 해소를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민주당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비호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더 화가 나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 무슨 말씀하셨냐면 제가 적어왔어요. 특권층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정의사회를 말할 수 없다. 특권층끼리 담합해서 국민에게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이 권력 의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됐다, 이런 말씀. 과도한 자기 편, 또 문재인 대통령 선했던 그 방향대로 실천해줬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 가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이낙연 대표가 한 차례 경고를 했는데 또 오늘 또다시 과잉대응을 자제하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분위기 좀 바꿔질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당대표께서 2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아마 이제 오늘 얘기는 상당히 좀 이렇게 강하게 쐐기를 박는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땐 더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범여권 내부에서는 추 장관 아드님의 어떤 휴가 문제가 이게 법에 위반된 행위는 없다라고 지금 내부적인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옹호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발언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이 돼서 큰 틀에서 민주당에게 이렇게 유리하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그와 관련된 이 곁다리 논쟁들은 아마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설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국민 여론의 논란이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윤미향, 이상직, 김홍걸 의원 등이 있었는데, 윤미향 의원의 경우는 이제 수사 등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걸 맡기는 상황이라고 하고, 이상직, 김홍걸 의원은 당의 윤리감찰단 이번에 출범시키면서 거기 올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나왔던 소식을 들으면 당 최고위에서 김홍걸 의원은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의 이제 수도권 집값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부동산 투기로 볼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후보 등록 당시에 재산 등록하는 과정에서 분양권을 지금 빠뜨렸기 때문에 사실은 선관위에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검찰에 의해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소가 될 경우에는 사실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것을 판단해서 지금 이제 당에서 제명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민들이라든지 노동계 쪽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불거지기 전에도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 이게 보면 악덕 기업주라고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령 그 200억대 재산가가 5억 원에 어떻게 보면 이 고용보험금을 납부를 하지 않아서 실업수당을 못 받게 된 상황이다. 이건 사실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상당히 엄정한 아마 당 내부 징계가 있을 것 같고요.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찬 대표 때부터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측면인데, 기소가 돼 있는 상태죠. 예, 기소가 돼 있고 법원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 당원권 정지 상태에서 두고 보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의원들의 윤리 문제도 있지만 일단은 공천 과정에서 이런 분들이 공천됐기 때문에 상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공천을 잘못한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 있어서 허술한 검증, 또 그에 대한 책임은 뭐 전 지도부 이해찬 대표가 이제 뭐라도 국민께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양정숙 그분도 뭐 이미 그분이 비례 당시에 이제 제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 대한 책임도 있고요. 그런데 김홍걸 의원의 경우는 이제 의원으로서 윤리 문제도 있지만은 워낙 또 전 대통령이었던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관련이 있어가지고 논란이 같이 덧붙어 김대중 있습니다. 전 대통령 이효 여사의 사실은 이름을 정말 더럽히는 아들이 되는 거죠. 게다가 동교동 사저와 관련해서 그 형하고 지금 또 소위 법정 다툼을 하고 있고, 노벨상 상금도 지금 찾아갔습니다. 김홍걸 의원이. 네. 남은 8억 원을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동교동 사저 상속을 받는데 상속 분납을 하겠다고 해서 1회분을 노벨상 상금 찾아간 걸로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이렇게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차에 이 강동구의 그 분양권 12억 정도 이제 팔았죠. 그거를 총선 전에 등록을 하지 않았고, 분양권을 그걸 재산으로 생각을 안 해서 뭐 등록을 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그 변명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고위에서 이제 제명까지 그렇죠. 갔겠죠. 왜냐하면 민심이 예. 굉장히 나빠지니까 이제 제명을 하게 된 건데요.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기소가 돼서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 전에 본인이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상직 이스타항공 사실상 소유자, 창업주이고, 이분은 뭐 이미 악덕기업주 소리까지 듣고 지금 정의당에서는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하고 그랬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그분의 그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분도 민주당에서 뭐 제명을 하든지 하고, 이분도 국회의원직을 물러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 뭐 제명 이슈도 있는 만큼 다음 여론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여권발 입단 악재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생각보다 뜨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여론조사가 말이죠. 여론조사 기간마다 또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차이가 많이 네. 납니다. 같은 조사 기관에서도 뭐 왔다 갔다 하고. 어찌됐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희가 아직 변화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저희라는 건 좀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여권에서 여러 가지 악재가 터져서 반사 이득을 얻어서 조금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 스스로 변화 노력에서 좀 올라가는 측면도 있지만 반사 이득을 얻어서 올라가는 건 사실은 단단한 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더 정말 환골탈퇴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당을 이끌고 오고 계시다. 그런 가운데 변화 혁신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광주 가셔서 5.18 묘역에서 우리 국민들 사실 좀 상상 못했죠. 과거에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의 대표가 5.18 묘역 가서 무릎 꿇고 정말 진정성을 보이는 사죄를 과거에는 못했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좀 달라지는구나 이런 인식을 더 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그 총선 때 탈당해서 당선된 4사람 중에서 먼저 권성동 의원 첫 번째 복당을 시켰습니다. 당의 최근의 움직임에서 국민의힘 쪽에 새로운 좀 보태는 힘이 될 거라고 보세요. 나머지 3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 아마 제가 볼 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는데요. 오늘도 보면 권성동 의원하고 이은재 전 의원하고 두 분이 이제 올라왔는데 이은재 전 의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류를 했다는 것 같거든요. 예, 보면. 어제 보류했죠. 예. 그래서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일단은 국민들이 보기에 극단적으로 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좀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럼 나머지 3분 중에서 극단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는 분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근데 어쨌든 이제 김동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을 읽어보자면 극단적으로 가 있는 분들은 복당을 안 시키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키더라도 각각 개별적으로 시켜서 김종인 체제 안에서 순치되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령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보면 이게 당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 논란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병주 지리산 얘기도 꺼내고 뭐 사마이 얘기도 꺼내고 근데 논란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본인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도전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천천히 복당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게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으로 읽힙니다. 나머지도 훨씬 뭐 간단하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할 거다. 네,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여야가 4차 추경안을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통신비 지급과 또 전 국민 독감 무료 접종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빅딜 가능성과 방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이 문제는 정말 국민의 시각에서 여야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기로 해서 그 시쳇말로 짬뽕을 해가지고 하는 건 안 맞는다. 통신비 2만 원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이것이 뭐냐. 참 잘 이해가 안 된다가 훨씬 여론이 많아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정세균 총리도 난 개인적으로 그건 반대지만 어쩔 수 없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표명했습니까? 했습니다. 본회의장 답변에서. 개인적으로는 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정부 안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오늘 예결위 질의에서도 이 통신비 2만 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질의한 민주당 의원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여당의 책임 어떤 체면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여론이 안 좋으면 이 9,300억 원에 해당하는 이 나라 빚인데 이 2만 원씩 줘서 큰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사로 바로 가는 건데 이거는 털겠다. 민주당이 대범하게 하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이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야당하고 논의하자. 그리고 이제 백신 문제도요. 정부의 설명이 일리가 있어요. 이제 3천만 분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 전 국민 무료로 접종하기에는 갑자기 지금 백신 만들기도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00만 명은 무료로 하고
그러면 뭐 3천만 명 분에 대해서 저는 그 재원이 통신비에서 충분히 조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1,100만 명분 무료로 해서 3천만 명은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좀 여유 있는 분들이 백신 맞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현명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바로 이런 지금 생각. 백신 그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통신비 문제나 백신 문제. 백신 문제 지금 박능우 장관이 얘기한 60% 정도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 정도면 해결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방역에. 예. 이제 보건복지 전문가께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물론 박능우 장관은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아서 네, 예. 그런 이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니까 네. 저희로서는 이제 그 의견이 맞다고 전제를 하고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네. 근데 큰 틀에서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통신비냐 아니면 이제 백신이냐 이 문제가 크게 지지율에 어떻게 보면 이 좌지우지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낙연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로 유연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폭넓은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네, 오늘 얘기를 심사를 했는데 그냥 논의하면서 지금 여러 군데 의견을 좀 수렴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군요.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 속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면 오히려 좀 더 좀 이렇게 폭이 넓은 지도자다 이런 이미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일 의원 지적한 부분도 좀 이제 또 논의 과정에서 수렴될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아마 저는 지금 추석 전에 연휴 전에 빨리 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서로 같아요. 그러려면 지금 야당의 입장을 어느 정도 여당이 수용하면 다음 주 화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맞짱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 수고했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은 오후 한때 구름이 많아지면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당황하지 않도록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늘이 아주 맑았는데요. 금요일 일주일이 금방 갑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